근데 아까 고우가 귀를 자르고 나서 몸이 계속 안 좋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아, 고우가 직접 밝힌 이유가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돈 문제와 관련해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50년을 살면서 1년에 2,000프랑을 쓴 사람이라면 평생 나는 10만 프랑을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10만 프랑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술가로서 평생 100프랑짜리 1,000점을 그려야 한다는 말이다. 이과인데 이과의 느낌이? 네. 고우는 돈에 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고우는 동생 태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개당 100프랑으로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몇 개의 그림을 그려야 태호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지 생각했던 겁니다. 야, 그래도 이게 그런데 이전 결과적으로 그가 죽기 전까지 그린 작품 수는 유화를 기준으로 해서 약 800여 점이거든요. 그걸 쭉 비슷하게 그렸네. 네, 그가 1000점을 그리겠다는 목표를 거의 달성한 셈입니다. 대단해. 이처럼 고우가 동생을 생각하는 만큼 형에 대한 태호의 애정도 남달랐는데요. 그는 아들을 출산하자 형 이름을 그대로 따서 빈센트 빌렘 반 고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건 서양에서 의미가 아주 크죠. 그렇죠. 태호는 아들을 통해 형에 대한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멋지다. 태호는 정말 멋지다. 진짜 저런 그런 진짜 감동. 모두가 원하는 동생이잖아요. 저런 동생이 있을까?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이름이 자기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우는 사실 기뻐하면서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짜로 왜요? 자기처럼 불행하게 될까 봐. 아, 하지만 그가 조카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게 되는데요. 어머. 이 그림 역시 엄청난 걸작입니다. 이거 우와, 우와, 나 어떤 저거 그림인지 뭐였죠? 한번 네, 확인해 볼까요? 진짜 열심히 그렸을 것 같아 이 그림은. 와, 이런 의미인 줄 몰랐네요. 아니 이거 또 다르네요. 그림체가 이게 동양화 같아요. 이게 진짜 유명한데 근데 이런 의미 있었는지 몰랐네요. 이게 이름이 뭐지? 여기 그려진 나무는 아몬드 나무인데요. 서양화에서는 이 아몬드 나무가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는 그런 꽃을 피우죠. 맞아요. 정말 이렇게 보시면 만개한 꽃도 있지만 막 움틀려고 하는 새싹들이 보여서 네네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풍기죠. 그래서 고은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 그림을 그렸고요. 바로 그 때문인지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아, 아, 요거 인정해요? 이거요? 완전이죠. 완전이죠. 완전. 아, 인정 안 하시나 봐요. 아직도? 저는 아까부터 인정하고 아까 언제부터? 한 중반쯤 지날 때부터 중반쯤서부터? 카페 테라스부터 저 인정하고. 예, 그런데 이 시기 고우에겐 기쁜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게 됩니다. 1890년 3월 파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고우의 그림이 10점 출품하게 된 것이죠. 그때 고우 그림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요? 당시 분위기는 태호가 고우에게 쓴 편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엔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시회에 형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형의 그림은 잘 배치되어 있고 아주 잘 보여. 많은 분들이 나에게 형의 칭찬을 부탁하러 왔어. 고갱은 형의 그림이 전시회의 핵심이라고 말했어. 그 사이 멀어졌던 고갱도 와서 진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사이도 안 갔다는 좋았는데도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은 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고우의 작품이 6점이 또 전시되었는데요. 드디어 고우의 그림이 판매가 된 거예요. 첫 판매예요? 첫 판매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정말. 이건 붉은 포도바지라는 작품입니다. 예쁘다. 고우 특유의 강렬한 색채와 붓터치, 생동감 있는 묘사가 인상적인데 이 그림은 고우가 생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판매한 뭐 그런 그림입니다. 와. 첫이자 마지막이요? 예,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에 팔렸어요? 이 그림을 당시에 그 돈요 화가였던 간나보스에게 팔았는데요. 그때 400프랑에 팔렸는데 요즘 돈으로 치면은 400만 원 정도. 그리고 20년 뒤에 러시아 사람이 이 그림을 샀는데 그때 3만 프랑에 샀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그림의 보험 가액만 8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95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보험만. 네. 야,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 아이 그럼 지금 팔면 아 이제 지금 후손들까지 다 잘 살고 있겠죠. 네. 네. 이제야 사람들이 고흐의 작품을 알아봐주기 시작했지만 그의 상태, 특히 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정신질환도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림을 그린 지 10년째가 되는 1890년 5월 고흐는 치료를 또 받기 위해서 거처를 옮기는데 그가 찾은 곳은 바로 파리 근교의 오베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오베르는 파리와 가까워서 동생 테오와도 쉽게 만날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테오가 소개해준 의사가 있었는데 가시에 박사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분이 고흐를 돌봐주기로 했죠. 그리고 고흐는 이곳에서 거의 하루에 한 점씩 정말 그림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르레 붉은 포도밭 이후에 그림이 또 팔린 것도 아니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 테오가 아프면서 아이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고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갔고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정신질환에 지쳐버렸고 결국 1890년 7월 27일 그는 낡은 총을 들고 옥수수 밭으로 걸어 들어가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죠. 자살했구나. 자살이었구나. 하지만 빗 맞았고요. 왜? 고흐는 피를 흘리며 숙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흐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의 상태를 눈치챈 여관집 주인이 급히 의사를 불렀지만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소식을 들은 테오가 서둘러 고흐를 찾아왔는데요. 그때 고흐는 자책을 하며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스스로에게 총을 발사하는 것마저도 실패하다니. 할 소리야? 동생 왔는데. 둘이 너무 그렇게 깊이 연결돼 있어서 정말 한 명이 죽으면은 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테오는 작은 다락방 침대 옆에 앉아서 형의 생명이 꺼져가는 걸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에 고흐는 테오가 지켜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때 고흐의 나이는 너무 슬퍼. 37살이었죠. 아유. 37살에 돌아가셨구나. 아휴, 왜 또 자살을? 그런데 그의 죽음만큼 비극적인 건 고흐가 사망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동생 테오마저도 아이고. 지병으로 숨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고흐를 잘 아는 테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고흐가 유명해진 거예요? 무명의 화가였던 고흐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술계 최고의 셀럽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테오의 아내인 요한나 덕분입니다. 아. 그녀는 테오가 항상 형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던 걸 알고 남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전략을 짰죠. 오. 첫 번째는 그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네. 고흐가 세상을 떠나고 15년 후인 1905년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에서 고흐의 회고전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고흐의 작품이 480점이 전시되게 됩니다. 480점이나 네. 진짜 많이. 그리고 요한나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해바라기를 판매하는데요. 누구나 반 고흐의 대표작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드나는 세계적인 국립미술관에 작품을 판매한 거죠. 소수 부자의 소유물이 아닌 공공재로서 누구나 해바라기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덕분에 고흐의 작품은 더욱 가치가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케팅이 성공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름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른 작품들도 주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1890년 그 해부터 그의 작품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그 해에 요절을 하게 된 게 한 점밖에 못 팔렸다면서요. 하지만 평단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그 시대부터 인상파 화가들이 점차 그림들이 팔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 있었으면 고흐도 그런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는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된 거죠. 요한나는 고흐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두 번째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스토리를 불어넣으려고 고민하게 됩니다. 스토리텔링까지? 요한나 진짜. 저 뭐예요? 일본 가구인가요? 네. 이거는 태우가 고흐의 편지를 모아뒀던 그 보관함입니다. 네. 요한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졌던 고흐의 그림뿐만 아니라 남편 태오가 그러니까 형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는데요. 요한나는 이 형제가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1914년에 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관이 돼 있었구나. 예. 사람들은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작품에 더욱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고흐와 태오는 오베르라는 곳에 나란히 묻혀 있는데요. 원래 태오의 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나가 남편 태오의 무덤을 고흐의 옆자리에 이장해 놓은 것이죠. 비운의 화가 고흐와 동생 태오의 정말 이 전설적인 형제를 더욱 돋보이게 했던 겁니다. 마케팅이 천재주신데요, 진짜로? 예, 전 세계에서 찾아온 뭐 이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미술 애호가들은 이곳에 와서 어떤 꽃을 헌화할까요? 해바라기요. 바로 그렇죠. 해바라기를 이 두 형제의 무덤 앞에 헌화하게 됩니다. 와, 이 앞에서 해바라기집 해도 대박 나겠네. 그리고 심지어 아들 이름이 방고우야. 아니 마케팅에 정말. 정말 좋은데요. 귀재세요. 천재네. 이처럼 뭐 요한나의 큐레이팅 덕분에 고흐의 그림은 이야기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더욱 비극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바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고흐는 전 세계가 아는 유명한 화가로 이제 명성을 얻게 됐는데요. 저는 요한나 씨 없었으면 지금 고흐 씨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나의 뒤를 이어서 이 고흐의 명성을 쌓는데 또 앞장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흐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조카 방고흐 주니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고흐 주니어 이렇게라도 좀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오, 이야. 닮았다. 그러네. 아마 우리가 아는 진짜 고흐가 80 넘게 살아셨다면 이 얼굴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게요. 고흐는 조카 덕분에 자신의 이름을 단 미술관을 갖게 됩니다. 1973년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 방고흐의 이름을 딴 방고흐 뮤지엄이 탄생하게 되죠. 이야. 대박이다. 가보고 싶다, 저기. 근데.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고 싶었던 고흐는 또 다른 고흐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가족의 힘. 이처럼 고흐의 그림은 고흐의 생애를 아는 사람들 덕분에 더욱 유명해졌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렇게 10년간의 짧은 화가 인생 동안 800여 점의 유화와 약 1,300여 점의 드로잉을 남기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림에 매달렸던 빈센트 반 고흐.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모두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